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실 염지선 부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부서 이동을 발령받은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부서 이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발표 첫 주자인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영태 교수님께서 큰 담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조영태 교수님과 사전에 협의한 건 아닌데 가고자 하는 방향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발표 들으면서 조금 놀랐는데요. 저는 조금 더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대응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실 이제 목차에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의 요점은 결국엔 저출산 대응과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역할과 지자체들의 역할의 재정립에 있습니다. 그런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대응 정책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저희 나라는 초저출산 시대의 진입을 이미 해 있고요. 또한 2020년부터는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인구 감소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지방소멸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두 가지 축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들을 살펴보면 세부 내용들은 사실 유사한 점이 많이 공통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축에 대해서 거버넌스의 견해에 따라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출산 대응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이행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약간 하향식 중앙지방의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지발소멸 대응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기본 기획을 기획하고 이게 광역, 그 다음에 중앙으로 올라가는 상향시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거버넌스 체계에서 문제점을 하나가 발견을 한 것은 저출산, 인구 감소, 인구 구조 변화, 지발소멸 문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축이 서로 개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행하게 되면은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저희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결국엔 지자체가 법률이 두 가지 축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부터 이행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시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큰 가이드라인이나 프린서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 정책 제언을 바로 도출할 수는 없어서 두 가지 분석을 이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합계 출산율 기초지자체들의 합계 출산율의 결정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인구학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주목하고 있는 게 외국인 안의 비용입니다. 외국인, 아까 조영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들의 입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결혼 이주, 마치면 출산 지원 정책 및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에 얼마나 잘 사는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일자리 개수보다는 양적인
정규직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양적,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및 보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보육시설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숫자보다는 보육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떠한 규모로 위치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 및 의료 문화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거비는 실질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의료나 문화적 특성은 사실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거기에 출산 이후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의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그런 문화 인프라, 시설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행정 권역을 보다 생활 권역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테스트 베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의료와 문화시설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소멸에 있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 인구 감소 위기 대응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방향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냐고 질문을 했을 때 저희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질문을 보기 위해서 극단치에 있는 두 가지 선택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응답이 높긴 하였으나 예상 외로 인구 구조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정책 추구어 또한 41.1%로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소멸을 얼마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땐 당연히 심각하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별로 심각성의 인지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도권은 덜 심각하다고 느끼고 비수도권은 조금 더 심각하다고 느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사실은 서울 이외 지역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문제라고 지방소멸은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해서 5가지의 의견을 두고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체념적인 성향이 수도권 지역보다 좀 더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 그럼 지방 소멸이 왜 일어날까를 보면은 사실은 저희는 주민의 삶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주 지역에 따라서 삶의 질의 격차를 느끼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권과 중소시군에 따라서 삶의 질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 소멸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 수준의 차이가 느끼고 있는 사람일수록 지방 소멸 문제도 더욱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이 둘 관계에 저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질 차이는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요인 분석에 따르면 여태까지는 일자리라든지 경기도 소득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왔지만 예상외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의료 인프라와 함께 소비 경제, 문화 예술 인프라 또한 지역 간의 삶의 질 격차 요인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분석을 저희는 국민이 바라보는 삶의 질의 개념이 경제적인 단순히 소득이라든지 일자리가 아니라 의료, 문화, 예술, 소비 등 소비의 즐거움 등 굉장히 다각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발전 대응 정책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주요 정책에 대해 6가지를 제안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중앙정부의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지역 주도형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게 됐고
오히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요건이 전제되어야 되며 그 정주 요건에는 사회적 인프라가 굉장히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안에 보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을 5가지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선호도도 저희가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높은 것은 생애 주기별로 국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해서 되게 높은 정책적 수요를 보였고, 약간의 이 응답률은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연령대들이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연령 통합적 사회 준비, 즉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사회 구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 친화 경제 도약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고령층의 노동시장의 재유입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영태 교수님께서도 행정구역을 지금처럼 가지고 가는 게 옳으냐라고 아까 그 의제를 던져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구역 체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광역화할 것이냐를 물어봤더니 광역 단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협력체계 구성 방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조영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개편 전 단계에 있어서 협력체계, 그러니까 애넥세이션이 아니라 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협력체계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테스트베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가지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2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정부는 적극적 인구구조 변화 정책을 주도하고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기본계획에 따라 정주 인가로 출산에 따른 정주 인가로 증가시키기 위한 적응형 정책은 지자체 주도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2가지 거버넌스를 조금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결국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통합적으로 출산과 지발소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지자체 중에서 출산율이 꽤 높은 곳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만 지발소멸 대응을 위한 조직은 구성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따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자체 단위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연계돼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해야지만 2가지 모두 양축에서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한 거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외 인구 유입, 특히 이미그레이션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1년간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비자 발급의 권한 자체를 시도지사에게 일부러 넘겨주는 광역 비자 제도도 논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입국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내에서는 이 이미그레이션 관점에 대해서는 체류 외국인들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정주할 수 있는 사회통합 반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2022년도에 수행한 연구 과제 중에서 데니즌십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주민이 아닌 외국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개념을 데니즌십에 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 체류 외국인을 대진지를 규정하고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조금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들이 향후 지역 주민으로서 정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및 기획 활성화입니다.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셨다시피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건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의료 인프라든지 문화, 소비 인프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인프라 요구에 맞춰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입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 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연령 특성별 맞춤 의료 인력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이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수요를 반영해서 지원 특례를 보완하고 새로운 특례 후속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에는 5가지 특례가 있지만 한 가지 빠지고 있는 게 소비경제 인프라입니다. 사실 소비경제 인프라는 분절된 행정 단위로서는 사실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거를 생활 권역으로 확장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이후에 새로운 소비 계층을 유입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저희가 아까 조영태 교수님께서 생활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 인구가 지금 법률로서 규정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자체가 생활 인구를 통해서 특례를 발굴할 때 이 생활 인구를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가 조금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법률안에서 지금 생활 인구를 규정하고 있는 건 초점은 거주입니다. 저희 지금 법률안에서는 생활인구를 주민, 외국인 주민, 교류 및 체류 인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인구들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인구의 개념을 관계 인구로 확장시켜 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다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송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관계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인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국의 목적은 관계, 흥미를 통해서 점점점 단계별로 하나씩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주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 인구의 개념을 도입하면 지자체는 뭐가 좋으냐? 생활인구 개념을 확장하게 되니까 생활인구 특례를 발굴할 때 선택지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인구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소규모로 실질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사업밖에 이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렇게 기금 형식으로 재원을 지원하기보다는 지방 세입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법률안에서 생활 인구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주 인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인구가 복수의 거주지를 가지는 게 지금 가능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나눌 수 있는 복수 주소제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연구진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